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기업 부채가 9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글로벌 증시의 그 폭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 글로벌 부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도표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자, 금융사들의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비금융기업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랬죠. 46조 대에서 73조 대. 미국 역시 큰 폭의 그런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요. 2008년도에 미국의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6조 달러 수준, 최상위를 쳤을 때가 이제 한 6조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지금은 40%가 증가했다. 2008년 고점 대비해서 40%가 증가했고 드디어 9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요 무려 1경이 넘는 돈이에요. 1경. 아, 정말 뭐 엄청납니다. 네, 경자 소리가 들리더니까요. 이렇게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버블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업 부채 하나만 갖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들이 다 경기 사이클과 맞닥뜨리면서 역시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붕괴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역시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 미국의 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했을 시 이렇게 80년대에서도 글로벌 금융이 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기에 빠졌었습니다. 90년대 마찬가지로 글로벌 침체기가 오기 전에 이미 2배 넘는 기업 부채가 1조 달러대에서 2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조 달러대 있던 금융부채가 역시 2000년대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대까지 가니까 한 번 또 출렁였던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5조 달러 밑에 있었던 전반적인 그런 기업 부채가 6조 달러를 돌파하니까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 있던 그런 기업 부채가 한 번에 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죠. 물론 이때는 기업 부채보다는 모기지 채권이 더 문제가 됐던 때입니다. 지금은 모기지 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기지를 제외한 문제 쪽에서 지금은 더 큰 리스크 요인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 부채, 뭐 중국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미국발 위기도 이제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크펀드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추이를 한번 보죠. 보시게 되면 2008년도 때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뭐 급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뭐 흔히 말해서 부도 위기가 있으니까요. 급등했다가 그 이후로 양적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졌다가 2018년 들어 쓰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등급이 BB급 이하, 낮은 등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리스크가 큰 채권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2016년에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나온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미국 쪽에 이런 채권 시장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자,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금리의 스프레드 상관을 보면 2.5 이하에서는 좋은 그림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그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좋다기보다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채권 스프레드도 하향 안정화를 보냈습니다만 2018년 들면서 이제 꿈틀꿈틀 또 움직이면서 다시 2.5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급속도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역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 ETF 상품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지난 금융위기 때 급락을 맞았다가 또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이 펀드의 가격은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가격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기업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재미나죠? 기업들의 부채는 증가하는데 펀드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또 나온다거나 그런다면 역시 미국 쪽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 회피 현상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위험 자산으로부터의 회피인 거죠. 그러면 증시는 또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0월 달에 있었던 증시 급락과 폭락의 원인은 무역전쟁 이슈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그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 뒷배경에 이렇게 잠재적인 부실들, 악재들이 산재해 있고 있다.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중국 쪽의 부채 위험과 미국 쪽의 부채 위험을 계속 추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 날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천지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진핑도 원하는 것을 줄 의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만 대면서 자존심을 최대한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회담이 그냥 유야무야 대충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면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아주 드라마틱한 또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주 가파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 사견으로는 5%도 안 된다. 거의 뭐 1% 미만이라고 천지는 생각을 합니다. 99%가 시진핑이 굽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은 현금화하거나 또는 교체를 통해서 빠른 매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로부터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일단은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다. 지금은 리스크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벤트성이 있는 지난주 말에는 철도 관련주들이 또 꿈틀꿈틀 댔죠. 여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